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영상은 안 올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올린 건 아니고 뭐 임팩트 있는 뉴스거리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왔는데 무슨 뭐 누가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댓글이 뭐 도망갔네 이런 댓글이 달린다고. 그래서 도망을 가긴 어딜 도망가. 하여튼 그래서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막 그렇게 많이 쫄을 필요는 없다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 제가 이제 지금 돌아가는 이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것을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금리가 발표가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기다렸던 금리가 발표됐는데, 금리가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별 뭐 영향이 없어. 중요한 거 우리 모두는 동결이 나오면은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런 발언을 했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매파적 동결. 예. 동결을 하긴 하는데 매파적 동결이야. 우리는 향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일단 즉시 금융시장에는 효과가 미치죠. 하반기에는 강력한 금리 인상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폭락장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동결을 했는데 동결이란 단어는 묵살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딱 연준의 스탠스는 딱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딱 요 형국이에요. 금리를 인하해서 이 빚의 보따리를 커지게 하면 이 가지는 결국에 부러집니다. 어쨌든 매달려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금리를 쉽사리 내려서 유동성을 풀기에도 모호한 상황이고, 금리를 여기서 인상을 해서 지금도 실업률이 어저께 올라갔더라고요.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경기가 썩 좋지 않다는 의미예요. 미국 주식시장도 참고로 알고 보면 몇몇 개 대표적인 대형주들,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몇몇 개 대형주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이런 상황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쨌든 연준의 100년간 있었던 달러 발권 시스템은 결국에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말씀 또 드리고, 그리고 XRP 투자자들은 이제 이 힘먼 문서에 관해서 희망회로를 엄청 많이 돌렸었어요. 그죠? 그 결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다만 중요한 건 과거에 있었던 발언이고, 그 중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힘먼 연설이 공개되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중요한 건 이더리움은 100% 채굴에서 100% 채굴이 아니게 바뀝니다. 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힘먼 문서가 위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 SEC는 허위 테스트라는 증권거래법을 이제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건 뭐 증권이네, 상품이네, 증권은 뭐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법령을 지금 현재 산업에다가 대입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정치경제 상황에 관해서 탈달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데, 마크롱은 브릭스 정상회담에 초대를 요청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8월 달에 이 브릭스 회의가 있어요. 정상회담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단도직입적으로 초청장 요청을 합니다. 나 여기 참여하고 싶어. 라고. 왜 갑자기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 8월 달에 브릭스 회의의 중요 의제는 뭐냐면 공동 통화입니다. 사람들은 탈달러에 반대되는 거를 위에나를 기축이다라고 이분법 논리를 적용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분법 논리일 뿐이지, 탈달러와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공동통화입니다. 공동통화. 위에나를 앞세운 것 뿐이지 사실은 이면에는 공동통화라는 게 깔려있고, 이 공동통화는 XRP 스위프트 2.0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그래서 G7에 있는 국가 중에 한 개의 국가인 프랑스가 브릭스 지도자들이 만나는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 자, 전례 없는 일들이죠. 예.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브릭스의 GDP 총액이 G7의 GDP 총액을 넘어섰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프랑스가 브릭스한테 이제 초청장을 요청을 했죠. 자, 근데 그러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독일은 중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지금도 GDP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더 침몰합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브릭스에 손을 내밀었는데 프랑스가 손을 내밀었는데 두 번째는 독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탈리아도 경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경제가 호황이다 얘기를 하지만 돈을 풀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면에서는 러시아랑 사실은 에너지 관련해서 사할린1과 사할린2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진행하면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어쨌건 G7은 서서히 와해되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는 거를 미리 제가 말씀 또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준은 달러의 베이스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XRP를 당연히 싫어할 거야. 코인을 당연히 싫어할 거야. 라고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준의 에너지는 연준의 여태까지 100년간 있었던 달러의 에너지는 XRP 스위프트 2.0으로 변합니다.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근거를 하나 댈게요. 애틀란타 연준 XRP 국제결제수단 포함 웹3 금융 설명. 여기다 왜 하필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 XRP 국제결제수단 이 얘기를 왜 여기 표명을 할까요? 거기다가 유투데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리플의 ISO 20022를 자 여기 FED 리저브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리플렛이 포함하고 있는 지역 및 다국적 지불에 의한 새로운 형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연준의 에너지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바로. 왜 무술에서 보면 예전에 저 어릴 때 이제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A가 있으면 B한테 기를 전달을 해주죠. 등 뒤에서 두 손바닥을 등 뒤에 대고 와 하면서 약간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발권력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리플을 중심에 서서 FED가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이입시키고 있는 과정 중이고 공동통화가 탄생을 되는데 앞에다 내세운 건 중국 주도의 탈달러화지만 사실은 이거는 스위프트 2.0 망을 통해서 움직이고 브릭스가 또 같이 움직이는 거죠. 중국을 앞장 세워서. 근데 어쨌건 미국과 중국은 여기서 봐도 이것만 봐도 이분법 논리를 우리가 적용을 하지는 못하죠. 결국에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19개국이 점진적으로 여기 스위프트 2.0망에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건 아마 지금 공중파 얘기엔 안 나오지만 멕시코라든가 얼마 전에 이집트라든가 더 많은 유럽 국가에 프랑스가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다른 국가들도 여기 스위프트 2.0망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CBDC를 언급을 하면.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증권성 시비에 몇몇 개 코인들이 이제 걸리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곤이나 아니면 에이다라든가 뭐 이런 코인들. 저는 다 그런 코인들이 하나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명확성이 더 분명해지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 또 하물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날짜가 6월 16일인데 딱 이제 뭐 로빈후드나 이토로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미국 내에서 뭐 상폐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폴리곤 재단에서 이거를 또 때마침 또 발표를 해요. 19일 날부터 해가지고
26일 날 그리고 7월 달 가서 10일 날 7월 17일 날 중대 발표를 해요. 네? 여기 로드맵상에 요 기점에 가서 포스부터 해가지고 뭐 아큐텍처 뭐 스택 토큰 구조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발표를 하는데 여기 중심에 들어가는 게 제로 놀리지 기술을 인용을 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기 폴리곤 재단에서 어쨌든 확장성에 관해서 이번에 중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일까? 그래서 요 시점을 두고 아마도 뭔가 뒤통수를 치는 일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믹스를 300원에 한국에서 이제 상장 폐지됐었을 때 이때 이제 이거를 사모았던 사람들은 결국 승리자가 된 거고 지금 뭐 올라가다 말고 뭐 위믹스 같다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상장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결국에는 업비트에 그냥 뭐 허접하게 뭐 이렇게 게임 산업이 더 커지면 커졌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되진 않거든요. 참고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합병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반대하지만 유로존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용인을 해버렸거든요. 결국에는 마소 회장이 빌 게이츠가 그쪽 재단이 바보가 아닌데 왜 게임사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사를 그거를 왜 합병을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미국 SEC 위원장 과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 아니야 발언. 이거는 과거법이죠. 이더리움은 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ETH는 이거는 포우인가요? 지금 포스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관한 명확성이 법률이 나와야 그때 뭐 어쩌저쩌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뉴스 나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도 지금은 100% 채굴인데 얘도 2025년까지 포스로 바뀝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 나오면 그게 적용이 되겠죠. 어쨌건 지금 바이낸스 풀에서는 움직이는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코인들이라는 걸 지나가는 김에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고. 자, CBOE도 보세요. 여기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것도 웃기죠. 자, 여기서도 이더리움은 과연 그럼 뭐야? 이건 어떻게 명확성을 구현을 해야 될까요? EDXM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 여기 넣은 게 아닐까요? EDXM은 미국의 거대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다 개입이 돼 있는데 누구나가 다 언급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대 자본이 다 개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갑작스레 뭐 출금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 인베스트 이 얘기 같다 요즘에 말들이 많죠. 저는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 믿어요. 자산 운용사들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 시총 높은 거 거기다가 이제 채굴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소도 업비트 내지는 바이낸스 정도? 그 외에는 웬만하면 그냥 뭐 누가 뭐 이자를 얼마 준다 거기엔 다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루나 뭐 아니면 델리오나 그 외에 다른 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뭔가를 하려면 스테이킹을 하거나 이자를 받으려면 업비트에 맡기시던가 바이낸스에 맡기시던가. 바이낸스도 요즘에 SEC한테 걸리면서 아마 바이낸스 무너진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려서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들이. USDT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나온 게 벌써 2016년, 7년, 8년 매 해마다 얘기가 나왔어. 지금까지 2023년까지. 지금 또 USDT에 관해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USDC가 또 뭐 지금 발행량이 적어지니까 USDC에 뭐 문제가 있다. 뭐 코인베이스가 어쩌니. 이 얘기 다 그냥 일시적인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아까 이제
그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발표를 했어요.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금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남았어요. 제가 앞전에 이제 그림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동결한 게 최우선이에요. 연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주입을 하면 그게 엄청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돼요. 예. 그거는 달러 시스템의 파괴를 더 빨리 끌어오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결 구간을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일시적으로 막 좀 코인 시장은 그래요. 사실은 금융 시장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데 지금 냉각 끼인 이유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XRP 소송 결론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이제 마른 오징어에 물 짜내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느꼈을 땐 딱 그 그림밖에 안 보이고, 자, 어쨌건 예전에 이제 뭐 게리 겐슬러가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뭐 바뀌었죠. 상황 자체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포에서 포스로 바뀌었는데 과거 발언을. 근데 다만 중요한 건 홍콩 SFC의 이 거대 자산 운용사 5개가 이제 신청했던 코인들, 예, 뭐 여기 이제 카르다노, 솔라나도 들어가 있죠. 예, 저는 뭐 요즘에 이제 말들이 참 많아요. 그죠? 뭐 어떻게 된다. 폴리곤도 대표적으로 괜찮은 코인들인데. 예.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자산 운용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DCG 그룹의 뭐 DCG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특히 뭐 나스닥은 DCG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이고 지금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괜찮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언급을 안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여기, 그죠? 이더는 지금 이더는 지금 포스로 전향됐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냥 변하지 않는 포우죠. 채굴이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에 관해서 우리는 이분법 논리를, 그냥 흑백 논리를 항상 이제 대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했죠. 몰아내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회하는 미중 업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조건 해가지고 뭐 북미에서 생산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근데 여기 테슬라도 중국 최대의 배터리 생산 공장인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포드도 CATL.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어디한테 이득일까? 예, 중국도 미국도 다 이득이에요. 자, 앞에선 이렇게 하고 여기서 피해를 많이 본 건 현다이, 예, 현대자동차. 보조금 뭐 이 법 적용을 해도 팔리는 가격은 똑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정책을 피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법에 관한 것도 연기를 시켜준다, 뭐 지연을 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디어에 나온 거를 100% 그냥 다 믿으시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XRP 레저가 호주에서 이제 디지털 호주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앞에 서가지고 XRP가 또 노력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흰번 문서가 어쩌느니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 세계 특정 기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됐건 전부 다 이 친구 이 놀이터 안에서 이 실핏줄 안에서 다 이제 흐름이 올라갑니다. 예, 변하지 않는 거는. 그리고 2100년까지의 인구에 관한 건데 예상도 인도가 1533밀리언, 중국이 그 반 771, 나이지리아가 546, 파키스탄이 487, 미국이 여기 394. 자, 그나마 인구가 어느 정도, 미국도 내수로 바뀌죠. 인도도 내수, 중국도 내수 시장 위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대 공장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중국으로 짓고 인도에 아직 테슬라는 안 들어갔지만 들어가려는 이유는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 시장이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인구가 지금은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시간이 2024년, 5년, 6년, 7년,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2025년에서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인구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리 가속화됩니다. 지금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미개한 나라다. 인구만 많으면 뭐하냐. 식량 자원이 줄어드는데. 식량 자원 줄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 파이가. GDP, GNP 확장을 절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이 브릭스 국가들이 GDP, GNP 면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G7을 이미 압도했고 앞으로 더 아마 더한 일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은 23밀리언. 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비트메인 S19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대량의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를 차지한다고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여기 비트메인 나와 있죠. 비트메인은 DCG 그룹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메인 투자자는 소프트뱅크와 텐센트입니다. 소프트뱅크와 텐센트는 부인했지만 그 부인한 게 오히려 가짜뉴스고 진짜 실제로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비트메인에. 그리고 비트메인은 DCG 파운더리랑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 DCG는 또 어디랑 또 파트너십 관계냐면 구글이랑 소프트뱅크랑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자, 요 구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굴기 요거만 봐도 우리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야. 막 이렇게 막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언급들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보시면 해시레이트의 76%를 차지합니다. 이게 비트메인에서 뽑아낸 이 채굴기 자체가.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거대 자본이 고성능의 채굴기를 많이 확보한 데가 비트코인 해시파워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개인들보다. 그 얘기는 뭐냐?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칼자루를 이들이 대중들한테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이거죠. 비트메인 파운더리. 자, 여기 해서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는 거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고 예전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2021년 11월 1일 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소프트뱅크와 알파벳으로부터 100억 달러 가치평가 돌파 투자를 받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이제 베리 실버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확장을 하는데 우리를 도와줄 회사를 찾고 있었다. 이제 그 두 개의 회사를 찾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소프트뱅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자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인프라를 이미 확보해 놓은 회사입니다. 참고로 ARM이라는 이 반도체 설계 회사가 9월 달에 IPO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 ARM의 설계도가 비트메인에 안 들어간다고 누가 100% 단언해서 언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비트메인에서 다양한 고성능 채굴기를 만들어낼 때는 모종의 이런 ARM의 설계 능력이 부과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되거든요. 소뱅은 다 두 개 회사에 전부 다 이제 투자를 초반부터 진행을 해왔으니까 구글은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다른 면으로 이제 DC를 도와주겠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단편적인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데 사실 핵심 코어의 중심을 보고 저는 좀 그렇게 일관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파운더리가 여기 지금 현재 따지면은 전체 채굴에서는 1위이긴 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비트메인의 엔드풀 2위, F2풀, 바이낸스풀, 비아 BTC. 자, 여기 엔드풀과 비아 BTC는 그리고 풀린 이 세 개의 회사는 비트메인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클라우드 마이닝에 관해서 비트푸프라든가 비트디어라는
그런 자회사들을 만들어내서 비트메인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돌아가는 거를 이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탈달러화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프리카는 미국 달러에 작별을 고한다. 케냐 대통령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기 열렬한 환호 속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달러를 버릴 것을 촉구한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거부하는 모든 국가의 미국 정부는 화폐 인세에 대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불할 거다. 그러니까 달러를 빨리 버려야 돼. 그러니까 탈달러화 선언에 관해서 중국만 앞장서는 게 아니라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 외에 추가로 19개국이나 되는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하다못해 G7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공동통화 이번에 의제인데 거기 회의에 가는 거는 모종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거기다가 벨라루스라는 국가가 있거든요. 거기 아마 푸틴 대통령이 거기다가 핵을 배치한다 이 얘기가 있는데, 벨라루스도 사실 여기 공동통화에 참여하기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그래요. 거기다가 아프리카 대륙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들어가면 과연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제 에이 뭐 이분법 논리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탈달러화 진행은 뭐 어떻게 위에나가 기축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에다가 껍데기만 위에나라고 씌웠을 뿐이지 사실 내용면을 보면, 자, 달러를 배제하려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똘똘 뭉쳐서 공동통화 탄생이라는 중심 핵심 코어를 가지고 지금 모든 퍼즐들이 하나 둘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XRP라는 이 친구가 있는 거고, 이 친구에서 사람들이 수학을 최종 끝판왕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최종 끝판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안 올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투자해서 향후에 나중에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과 러시아는 금융 동맹으로 이동하기 위해 달러를 버린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이거 보시면 브릭스나 뭐 이런 데가 앞으로 오페크 플러스나 치솟는 초콜릿 값, 카카오 가격 7년 만에 최고치, 여기 슈퍼 엘니뇨, 가나등, 가뭄 뭐 이런 얘기들 이미 작년서부터 예고돼 있었던 얘기예요. 엘니뇨, 라니뇨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얘기인데, 이게 올해 끝나진 않을 거예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몇 년간에, 거기다가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맞춰지면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의 힘은 점점 강해지지 약화되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랑 인구랑 같이 매칭해서 보면 오히려 탈달러화의 과속화는 공동통화가 더 빨리 아마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이런 것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심란한 시장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그래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가지고 떨궈져 나가는 대중들이 뭐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그거야말로 되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태까지 뭐 위믹스 사태나 이런 걸 다 봐왔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